평양의 식당. 평양 보통강 구역 통일식당이라는 간판이 달린 이 3층 건물은 내가 5년간 읽은 곳이다. 오늘도 줄이 길게 늘어서 있다. 나는 주방과 홀을 오가며 분주히 움직였다. 48배 나이지만 내 손놀림은 여전히 젊은 요리사들보다 빠르다. 어머니 2층 특실에서 부르십니다. 큰딸 영미가 계단 위에서 소리쳤다. 29인 영미는 나를 닮아 일처리가 깔끔하다. 나는 앞치마를 벗으며 계단을 올라갔다. 특실에는 네 부부장이 앉아 계셨다. 5년 전 함경도의 작은 식당을 하던 나를 이곳 평양으로 불러올린 분이다. 선희 동무, 오늘 음식도 일품이요. 역시 내 눈이 틀리지 않았어. 과찬이십니다. 부부장 동지. 다음 주에 중앙당 간부들 회의가 있어. 음식 준비 부탁하오. 나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네 부부장의 후원이 없었다면 이 식당도 평양의 안정된 삶도 없었을 것이다. 하지만 요즘 내 마음 한구석은 점점 무거워지고 있다. 저녁, 문을 닫은 식당 2층 작은 방. 나는 둘째 딸 영숙과 함께 저녁을 먹고 있었다. 25인 영숙은 언니와 달리 식당 일보다는 당 청년동맹 활동에 더 열심이다. 어머니, 오늘 동맹회의에서 미제의 방송 공작에 대해 배웠어요. 요즘 주파수 교란을 뚫고 들어오는 반동 방송이 있다는데 절대 들으면 안 된대요. 내 손이 잠시 멈췄다. 그래, 조심해야지. 밤이 깊었다. 나는 옷장 깊숙이 숨겨둔 작은 라디오를 꺼냈다. 2달 전부터였다. 어느 날 우연히 주파수를 돌리다가 다른 목소리를 들었다. 처음에는 잡음인 줄 알았다. 하지만 귀를 기울이자 또렷한 한국어가 들려왔다.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는 오늘 손이 떨렸다. 나는 재빨리 라디오를 껐다. 가슴이 두근거렸다. 두려움 때문인지 설렘 때문인지 알 수 없었다. 엄마, 서울이 어땠어요? 내가 물었다. 여든을 바라보던 어머니는 흐린 눈으로 먼 곳을 바라보셨다. 서울은 말이다. 밤에도 환했단다. 전깃불이 강물처럼 흘렀지. 명동 거리를 걸으면 사람들이 자유롭게 웃고 떠들었어. 그때가 1948년이었는데. 어머니는 한국전쟁 때 피난을 가지 못하고 북에 남으셨다. 평생을 서울을 그리워하며 사셨다.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도 중얼거리셨다. 명동, 다시 한 번만 가보고 싶구나. 나는 그 기억을 떠올렸다. 라디오에서 들려오는 서울의 모습은 어머니의 이야기와는 또 달랐다. 더 밝고 더 자유로웠다. 밤마다 나는 라디오를 켰다. 볼륨을 최대한 낮춰서 귀를 바짝 대고 들었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자유롭게 해외여행을 할 수 있습니다. 여권만 있으면 세계 어디든 갈 수 있죠. 자유롭게 여행을 한다고? 믿기지 않았다. 하지만 날마다 들려오는 이야기들은 구체적이고 생생했다. 오늘 서울 강남구 코엑스몰에는 수천 명의 시민들이 새로운 스마트폰이 출시되어 시민들이 줄을 서고 대학생들이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시위를 했으나 평화롭게 끝났습니다. 정부에 반대하는 시위를 한다고? 그런데 잡혀가지 않는다고? 영미가 방문을 열었다. 나는 황급히 라디오를 이불 속으로 밀어 넣었다. 어머니 아직 안 주무세요. 내일 일찍 시장 가셔야 하잖아요. 응. 금방 잘게. 영미야. 네? 나만이 정말 우리랑 다를까? 영미는 잠시 나를 바라보았다. 어머니 무슨 말씀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자거라. 하지만 영미는 알고 있었을 것이다. 내 눈빛이 요즘 달라졌다는 것을. 어딘가 먼 곳을 바라보는 눈빛으로 변했다는 것을. 어머니, 이건 말도 안 돼요. 영숙이 목소리를 높였다. 식당 문을 닫은 깊은 밤. 나는 2딸을 앞에 앉혀놓고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중국을 거쳐 남한으로 가고 싶다고. 우리가 지금 얼마나 좋은 환경에 있는데요? 평양에서 그것도 이런 큰 식당을 하면서요. 리 부부장님 덕분에 우리가 얼마나 편하게 사는데요. 영수가 어머니 말씀을 들어봐. 영미, 동생을 말렸다. 언니도 찬성하는 거예요? 미쳤어요? 실패하면 우리 다 죽어요. 정치범 수용소에 가는 거라고요. 나는 딸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영숙은 뿌리쳤다. 어머니는 할머니 얘기만 들으셔서 그래요. 나만이 좋다는 게 다 거짓말이에요. 제국주의자들의 선전이라고요. 저는 안 가요. 절대로. 영수가 그리고 어머니, 언니. 만약에 정말 그런 생각을 실행에 옮기시려면 저는 막을 수밖에 없어요. 그게 옳은 일이니까요. 방 안에 침묵이 흘렀다. 나는 딸의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았다. 신고하겠다는 뜻이었다. 영수가, 넌 내 딸이야. 내가 정말 어머니를 신고할 수 있겠니? 영숙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어머니가 저를 이런 선택으로 몰지 마세요. 제발, 그냥 우리 여기서 행복하게 살아요. 이대로. 나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하지만 내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다. 영미도 마찬가지였다. 며칠 후 영미가 내게 조용히 말했다. 어머니, 저는 어머니를 따를게요. 언제든지 준비되면 말씀해 주세요. 영숙이는? 영숙이는 우리가 떠날 때까지 아무것도 모르게 해야 할 것 같아요. 내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한 딸을 두고 가야 한다니. 아니, 속이고 가야 한다니. 다른 방법은 없을까? 영미야? 어머니, 영숙이는 진심으로 믿고 있어요. 이게 옳은 삶이라고. 우리가 설득할 수 없어요. 밤마다 나는 잠든 영숙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어렸을 때부터 착하고 순진했던 딸. 학교에서 배운 것을 의심 없이 믿었던 딸. 미안하다. 영숙아, 어머니가 너를 두고 가야 할 것 같구나. 나는 조심스럽게 중국 조선족 브로커와 접촉했다. 식당에 식자재를 납품하는 무역상을 통해서였다. 1인당 500만 원입니다. 국경까지 안전하게 모셔다 드리고 중국에서 한국 대사관까지 연결해 드립니다. 1,000만 원. 내가 5년간 모은 돈이 정확히 그 정도였다. 리 부부장의 눈을 피해 조금씩 빼돌린 돈, 개인 손님들에게 받은 웃돈들을 모은 것이었다. 딸 하나 하고 갈 겁니다. 두 분이면 1,000만 원입니다. 절반은 미리 주셔야 하고 나머지는 중국 땅을 밟으면 주시면 됩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준비는 은밀하게 진행되었다. 영미는 식당 장부를 정리하며 조금씩 현금을 빼냈다. 나는 평소처럼 행동했다. 리 부부장이 오면 최고의 음식을 대접했고 영숙 앞에서는 평범한 어머니였다. 하지만 영숙은 알아차렸다. 나와 언니의 눈빛이 무언가를 공모하고 있다는 것을. 밤마다 나누는 속삭임을. 내가 모르는 사이에 영숙의 가슴은 찢어지고 있었을 것이다. 어느 날 밤 나는 영미와 속삭이듯 이야기했다. 다음 주 화요일 새벽 3시 국경 근처로 오라고 했어. 알았어요, 어머니. 영숙이는 모르게 해야겠지. 영숙이가 알면. 화요일이 다가왔다. 나는 마지막으로 식당을 둘러보았다. 5년간 일군 이곳. 하지만 미련은 없었다. 진짜 미련은 다른 곳에 있었다. 영숙아. 네, 어머니. 엄마가 너를 많이 사랑한다. 갑자기 왜 그러세요? 나는 딸을 꼭 안았다. 영숙도 나를 안았다. 우리 둘 다 울고 있었다. 어머니, 가지 마세요. 영숙이 작게 속삭였다. 나는 놀라서 딸을 바라보았다. 알고 있었구나. 가지 마세요. 제발. 영숙아. 엄마는 가야 해. 미안하다. 그럼 저도 데려가세요. 안 돼. 넌 여기 남아야 해. 그게 내가 원하는 삶이잖니. 어머니 없이는 싫어요. 하지만 나는 고개를 저었다. 영숙이 진심으로 남한에 가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다. 억지로 데려가면
영숙은 평생 불행할 것이다. 영수가 엄마를 신고하지 않겠다고 약속해줄래? 영숙은 오랫동안 침묵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다. 약속할게요. 대신 어머니, 언니 꼭 살아서 행복하세요. 고교. 새벽 3시. 압록강 근처의 어둠은 깊었다. 영미와 나는 가이드를 따라 조심스럽게 걸었다. 가방 하나씩만 들고 왔다. 그 안에는 10,000원과 몇 벌의 옷가지가 전부였다. 소리 내지 마십시오. 경비대가 순찰도입니다. 강물 소리가 들렸다. 아직 차가운 4월의 강이었다. 가이드는 작은 보트를 가리켰다. 여기 타십시오. 10분이면 중국입니다. 영미와 나는 보트에 올랐다. 어둠 속에서 노젓는 소리만 들렸다. 나는 뒤를 돌아보았다. 저 너머 어딘가에 영숙이 있었다. 혼자 남겨진 내 딸. 영숙아, 미안하다. 그리고 고맙다. 강 한가운데쯤 왔을 때였다. 갑자기 불빛이 비쳤다. 거기 서라! 경비대였다. 가이드가 재빨리 노를 저었다. 엎드리세요. 총소리가 들렸다. 나는 영미를 끌어안았다. 물보라가 튀었다. 보트는 미친 듯이 흔들렸다. 조금만 더. 조금만. 마침내 보트가 반대편 강가에 닿았다. 가이드가 외쳤다. 뛰세요! 빨리! 우리 셋은 어둠 속으로 뛰었다. 총소리가 멀어졌다. 한참을 뛰고 나서야 멈춰 섰다. 여기가 중국입니다. 나는 땅에 주저앉았다. 영미 또 옆에 앉아 거칠게 숨을 몰아쉬었다. 살았다. 강을 건넜다. 하지만 안심하기에는 이르렀다. 중국 조선족 마을의 작은 집. 가이드는 우리를 그곳으로 데려갔다. 여기서 이틀 쉬십시오. 그 다음에 베이징으로 가서 한국 대사관에 넘겨드리겠습니다. 나머지 돈은 언제 드리면 됩니까? 베이징 도착하면 주십시오. 이틀간 영미와 나는 그 작은 방에서 숨죽이며 지냈다. 창밖으로는 중국 사람들이 오가는 게 보였다. 다른 나라. 내 생애 처음 밟는 북한 밖의 땅. 이틀 후 밤. 가이드가 왔다. 그런데 혼자가 아니었다. 건장한 남자 둘이 함께였다. 계획이 바뀌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돈을 더 내셔야 합니다. 1인당 500만 원씩 더요. 내 얼굴이 굳었다. 그건 약속과 다릅니다. 우리 계약했잖습니까? 계약. 남자 하나가 비웃었다. 여기가 어디라고 계약 타령이요? 당신들은 불법 월경자요. 중국 공안에 신고하면 당장 북송되는 신세고, 돈을 더 못 내면 베이징에는 못 갑니다. 아니 어쩌면 공안에. 잠깐만요. 영미가 나섰다. 어머니, 어떻게 하죠? 나는 빠르게 생각했다. 남은 돈은 500만 원. 한국에 가서 새로 시작할 돈이었다. 하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 선택의 여지가 있을까? 1,000만 원은 없습니다. 그럼 얼마 있소? 300만 원. 가이드가 다른 남자들과 속삭였다. 줬소. 300에 보내주지. 다 내시오. 나는 가방을 열었다. 손이 떨렸다. 5년간 모은 돈. 한국에서의 희망. 그것을 꺼내 남자들에게 건넸다. 남자들은 돈을 세어보고는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내일 새벽에 출발합니다. 준비하시오. 남자들이 나가고 나는 남은 돈을 세어보았다. 200만 원. 이것으로 한국에서 새 삶을 시작해야 한다. 영미가 내 손을 잡았다. 어머니 괜찮아요. 우리 살았잖아요. 한국에 가면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나는 딸을 안았다. 그래. 살았다. 영숙이를 두고 온 것도, 5년간 모은 돈을 거의 다 잃은 것도, 지금 이 순간 살아서 딸과 함께 있다는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그래. 영미야. 우리 잘할 수 있어. 하지만 가슴, 한 구석은
여전히 아팠다. 영숙이의 얼굴이 떠올랐다. 지금쯤 무얼 하고 있을까? 나를 원망하고 있을까? 아니면 베이징 한국 대사관. 영미와 나는 긴 조사를 받았다. 신원 확인, 탈북 경위, 북한에서의 생활, 모든 것을 말해야 했다. 영숙이라는 따님은 북한에 남았다고요? 네, 그 아이가 원했습니다. 조사관은 고개를 끄덕이며 기록했다. 안타까운 일이었지만 드문 일은 아니라는 표정이었다. 한 달 후, 영미와 나는 비행기를 탔다. 생애 처음 타는 비행기였다. 구름 위를 난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다. 승객 여러분, 곧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합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불빛이 보였다. 어머니가 말씀하셨던 그 도시, 라디오에서 들었던 그곳, 내 눈에 눈물이 맺혔다. 어머니 도착했어요. 우리 해냈어요. 공항에 내렸다. 사람들이 가득했다. 자유롭게 웃고 떠드는 사람들, 여권을 들고 어디론가 가는 사람들. 하나원에서의 3개월은 힘들었지만 희망이 있었다. 한국어 교육, 사회 적응 교육, 직업 훈련. 나는 요리를 선택했다. 영미는 컴퓨터를 배웠다. 대한민국에서는 누구나 자유롭게 직업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제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대한민국 국민. 그 말이 실감나지 않았다. 서울 구로구의 작은 원룸. 영미와 내 새 보금자리였다. 남은 돈 200만 원으로 보증금을 내고 가구를 장만했다. 거의 남은 게 없었다. 나는 식당에 취직했다. 북한에서 운영하던 큰 식당과는 비교할 수 없는 작은 김밥집이었다. 하지만 나는 열심히 일했다. 사장님, 이 김밥 정말 맛있어요. 손님의 칭찬에 나는 웃었다. 평양의 특실 손님들에게 받았던 칭찬과는 다른 진심 어린 칭찬이었다. 영미는 작은 회사에 취직했다. 컴퓨터 데이터 입력일이었다. 월급은 적었지만 꿈이 있었다. 어머니 저 돈 모아서 공부도 하고 싶어요. 대학도 가고 싶고요. 그래, 영미야. 여기서는 내가 원하는 거 다 할 수 있어. 저녁마다 우리 둘은 함께 저녁을 먹었다. TV를 켰다. 뉴스에서는 자유롭게 정부를 비판하는 사람들이 나왔다. 처음에는 놀라웠지만 이제는 익숙해졌다. 어머니 영숙이 언니 생각나요? 매일 생각난다. 나는 북한에 편지를 보낼 수 없다는 것을 안다. 영숙과는 이제 영영 만날 수 없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밤마다 기도한다. 영숙아, 너도 행복하게 살고 있기를. 어머니는 여기서 내 목까지 열심히 살게. 언젠가, 어쩌면 이 나라가 하나가 되면 그때 다시 만나자. 6개월이 지났다. 나는 김밥집에서 주방장이 되었다. 영미는 회사에서 인정받아 정규직이 되었다. 조금씩, 아주 조금씩 삶이 나아지고 있다. 어느 주말, 우리 둘은 명동에 갔다. 어머니가 그리워하던 그곳, 사람들로 가득한 거리, 밝은 간판들, 자유로운 웃음소리. 어머니 여기가 할머니 말씀하시던 명동이에요. 그래, 어머니가 보시면 좋아하셨을 텐데. 나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어머니, 보고 계세요? 딸이 여기까지 왔어요. 그리고 영수가, 너도 잘 살고 있지?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을까? 명동 거리를 걸으며 나는 생각했다. 모든 것을 잃었지만 자유를 얻었다. 딸 하나를 두고 왔지만 남은 딸과 함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있다. 이것이 옳은 선택이었을까? 아직은 모르겠다. 하지만 후회하지는 않는다. 어머니 저기 식당 보이죠? 저기 월세 나왔대요. 영미가 한 건물을 가리켰다. 작은 식당 자리였다. 우리 돈 모아서 언젠가 저런 식당 차려요. 어머니 요리 실력이면 분명 잘 될 거예요.
나는 미소 지었다. 그래, 영미야. 그렇게 하자. 우리 힘으로, 우리 손으로. 멀리서 라디오 소리가 들렸다. 거리의 한 가게에서 흘러나오는 음악. 나는 그 소리를 들으며 걸었다. 라디오로 시작된 여정. 그 목소리를 따라 여기까지 왔다. 이제는 내 목소리로 살아갈 차례다.